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한국 정치 변화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 정형외과 이준호입니다. 이 그림은 타임지의 표지들인데요. 이 표지를 보고 이렇게 농축적으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코로나와 관련해서 보여주는 것이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왼쪽의 그림은 이 백악관인데 이 백악관의 굴뚝에서 코로나가 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그 모습이 이렇게 요약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선거가 있었던 11월 달에 트럼프 뒷모습이죠. 당시에 코로나19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확산됐고 확진자도 많았고 사망자도 많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었다라면 선거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할 정도였죠. 그리고 2020년 4월에 우리 총선이 있었는데요. 총선이 있었던 시점에 코로나가 그래도 진정이 되면서 총선 결과가 여당의 180석 이상의 확보하는 그런 압승으로 이제 끝났죠. 사후적으로 그런 그 추정도 해봅니다. 코로나19가 만약에 잡히지 않았더라면 선거 결과는 좀 달라졌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터진 다음에 국회에서는 집회를 못하니까 국회법을 바꿔서 전자를 통해 가지고 전자 방식을 통해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했었는데 여야가 합의를 못했어요. 재적 의원 과반수, 재적 의원 3분의 2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 조항이 있으니까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나와서 초반에는 상당히 국회에서 이 원격으로 회의하는 것이 어려웠었는데 결국은 이제 조용하게 이 법이 바뀌었고요. 상당히 이 조건을 많이 걸어놨죠. 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만 천재지변 상황, 그다음에 감염병의 확산 이런 조건에 따라서만 국회에서 이 원격 영상 회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것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앞으로도 팬데믹이 더 자주 발생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것도 한국 정치의 변화의 일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를 여러 방면으로 찾아봤었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갤럽에서 20년 4월달에 다른 나라들하고 동시에 비슷한 워딩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은 한국이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많았는데요. 이것도 이 다른 나라들하고 또 거의 비슷한 시점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조금 제한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설문을 했어요. 물어봤더니 한국이 보면 평균이 이거고요. 한국이 동의한다. 많은 나라들은 이렇게 압도적인 비중으로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내 자유 조금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답을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높은 편에 속하죠. 세대 충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굉장히 좀 심해지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때문에 나이가 많은 고연령층 55세부터 79세 사이도 일을 하고 싶다고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20대 30대는 일이 없고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은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영역의 일자리는 없고 그런 것들이 계속 되면서 충돌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이걸 보면 55세 이상이면 사실은 이제 은퇴해서 편안하게 국가로부터 사회보장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나이인데
고용되는 퍼센티지는 더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걸 아무튼 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죠. 그에 비해서 30대는 취업을 안 하거나 못하는 일들이 생기고 이게 계속 된다면 세대 간의 제로섬 게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대 간의 차이, 충돌 이런 것들이 오래될 수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이건 뭐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렸고요. 그러면서 인건비 부담은 역대로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 예산도 증가하지만 1인당 뭐 빚이랄까요, 국가 부채도 조금씩 커지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이번 대통령 다음 해 열릴 대통령 선거 때 큰 주제가 돼서 정책적으로 후보들이 설명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도 제시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점점 그 재정 자립도가 악화되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부담을 그 지방자치단체가 더 지게 되면서 그런 재정 자립도가 악화되는 것을 더 가속화시켰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보궐선거의 출구조사를 봤더니 과거와 달리 20대 여성, 18세, 19세 여성 포함해서 새로운 선택을 하더라. 1당, 2당도 아니고 제3당, 제4당을 자기가 선택을 하는 일이 생겼다. 그 배경에 뭐가 있느냐?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근데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약 10년 전부터 뭐 일베라든지 여러 여성들의 커뮤니티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이런 것에서 계속 10대, 20대들이 계속 여성과 남성 사이에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 왔고 이런 것이 누적되고 쌓이고 하다가 21년 보궐선거에 이런 결과로 이어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역주의 갈등, 그다음에 세대, 이념 갈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젠더 갈등까지도 하나 더 붙어가는 그런 추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통해서 그 갈등 구조가 점점 더 다변화되고 분화되고 있고 갈등이 약화되기보다는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물론 그게 뭐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앞으로의 한국 민주주의가 짊어지게 될 과제는 이런 갈등 영역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갈등의 강도도 약화시키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도 좀 회복하고 한국이 좀 먹고 살 수 있고 일자리도 서로 제로섬 게임으로 싸우지 않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지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신유리입니다. 어쨌든 지금 2030 세대에 있어서의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변화되는 노동시장에서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것이 어떻게 정치적 분야에 영향을 미칠지, 코로나 때문에 나타나는 권위주의화 성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모두 여기서 논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미디어에서 많이 말씀하고 계신 이제 세대와 젠더의 갈등의 문제.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과장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 지역이라는 것 그리고 이념이라는 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 상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 고정적인 어떤 균열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적인 갈등이 아니라 상당히 역사적으로 유래가 있는 깊은 갈등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대나 젠더는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로서는 크게 한국 정치에 큰 역할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갈등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동원이 되고 정치적으로 조직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정당 구조상 이 세대 문제나 젠더 문제를 가지고 이걸 동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힘을 좀 보기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거는 어떤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세대나 젠더라고 하는 이 갈등의 이면에는 사실은 전통적인 균열,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그 계층 계급적인 균열이 사실은 좀 더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들이 좀 가리워지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제가 해보고 싶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위기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적인 양극화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 그 내부자 외부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그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동원 가능한 갈등 구조를 젠더와 세대가 이루고 있는 것처럼 아주 그 깊은 심층적인 갈등 구조를 좀 매스커레이드하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외면하거나 아주 좀 잘 그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이라든지 그 변화의 진통을 지금 다시 느끼고 있다라는 어떤 기시감, 데자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지금 현재의 갈등 구조 이 자체가 어디로부터 유래하는가? 바로 체제 문제로부터 유래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체제의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치의 실종에 있지 않은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지금 쏟아진 미래는 현재 진행 중인 여론조사라든지 젠더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체로서 도래할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사회는 과연 앞으로 도래할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가, 아직 대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극복하고 수용해야 될 미래에 대해서 가능성으로서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 양태를 보자면 방금 말씀하셨던 바로 양극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수십 년 동안 군사독재 정권과 권위주의 정권과 싸우면서 성장한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각성을 했고요. 80년 광주와 87년 6월 항쟁, 그리고 2016년과 17년 촛불 시위 등에 기인한 연대의 경험으로 독특한 한국 민주주의는 성장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권이 과연 그 과제를 제대로 받아 안아서 해소했는가?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보궐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미중유의 글로벌 사태에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놀라운 적응력은 바로 이러한 개인의 권리의 고양, 그리고 그 연대의 경험이 기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동체 해체입니다. 공동체의 힘으로 이 사회가 완성이 됐지만 그 공동체에 숨겨진 폐해라든지 거기에 피로감, 그다음에 보장받지 못한 인권이나 프라이버시, 그런 거로부터 이제 환멸을 느끼고 나는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장받고 싶다라는 그 세대가 이제 등장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어설프게 공동체에 대한 추억이 있었고 그걸 살려보려고 했다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대로 공동체가 해체되는 그런 계기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전에 그게 좋든 나쁘든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힘을 받아서 동력을 갖고 이렇게 돌아가려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60, 70년대 우리는 빈곤 탈출이 목표였죠. 그 다음에 80년대에 민주화가 시작된 거는 독재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갖춰진, 물질적인 기반이 갖춰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함께 정해서 가보자, 그런 거를 정해본 적이 없다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함께 추구해보자라는 그 공동선, 공공선이라는 것이 없지 않나. 지금 우리 사회가 제법 민주주의를 실현을 했고 굉장히 성숙했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합의할 보편적인 가치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린 아직 그거를 찾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추억이나 소환 이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공동체 그 자체가 아니라 구심점에 대한 요청입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될 것은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협치도 많이 하고요. 공론장도 필요하다고 하고 만나는 일은 어려워졌지만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은 더 강화됐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잘 활용해서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 나가야 된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 코로나19는 현재 그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미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그 일자리나 고용의 문제로 확산이 되어서 경제적 양극화를 유도하고 있다, 크게 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것이 향후에 그 재분배 쟁점을 둘러싼 어떤 경제적인 이념 갈등의 심화, 확산, 그리고 정당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그러니까 분석해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당의 분극화가 당분간은 심화될 거다라고 보는 그 근저에는 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인 미디어 시대에 왔고, 그 기존에 자신의 지면을 갖지 못했던 정치 활동가들, 그러니까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갖추고 그다음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생산해낸 정보들은 일정하게 정파성을 상당히 강하게 띠고 있고, 이것의 효과는 그 유권자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확정 편향을 강화시키는 효과들을 내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제반의 요소를 고려할 때 한국 정치는 계속 그 갈등이 심화되는 분극화 현상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예측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아니 얼마 남지 않은 가까운 장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같습니다. 지금 너무나 불확실하잖아요. 모두 불안하시잖아요. 그죠? 그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이 시간이 굉장히, 저는 아주 잘 운용된 시간이었다라고 자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